장관 후보자에 이인영 국회의원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박지원 전 국회의원을 내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역사와 대한민국 그리고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통화의 문이 닫히기 전에 다시 통화의 길을 열어야 한다는 절박감으로 지명 절차에 응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통화로 가는 오작교를 다 만들 수는 없어도 조금 더 하나는 착실하게 놓겠다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 청와대 출입 기자들 약간 뜨악하게 한 이 대북 승부수에 있었습니다. 이 대북 정책 드라이브에 방점을 찍은 것 같은데요, 교수님. 이 인사, 외교안보 라인 다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번 인사가 기존의 어떤 대북 정책, 예컨대 남북관계 개선 그리고 미북 협상 어떤 재가동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기조의 어떤 변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난관에 봉착이 됐잖아요. 이걸 어떻게 뚫고 나가서 실천하느냐, 그리고 돌파해내느냐. 그래서 저는 이번 인사의 그 키워드는 돌파력이다. 네. 그래서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 박지원 의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해봤고 상당히 많은 사람을 설득했고 뭐 이런 어떤 경륜과 경험 이런 것을 높이 샀기 때문에 지금 이인영 이제 통일부 장관도 마찬가지죠. 뭐 북한을 잘한다. 그러면 뭐 김현철 전 장관도 굉장히 잘 알죠. 그런데 지금의 이제 정치인을 이렇게 모셔온 이유는 이 상황을 그냥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하면 돌파해서 뚫어서 뭔가를 만들어내느냐, 이 만들어내는 장면을 이제 만들어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강하고 그게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지금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보겠다는 그런 어떤 의지로서 지금 해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통일부 장관의 이인영 민주당 의원이 발탁이 됐는데 변호사님, 네. 뭐 교수님도 방금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번만큼은 뭐 당, 청, 뭐 통일부 다 정치인이 맡아야 된다, 통일부 장관을 이런 기류가 강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어쩐지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큰 지적으로 내세우는 게 대북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실 판문점 선언까지 하고 굉장히 잘 끌고 왔는데 이번에 판문점에서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하면서 거의 판문점 선언 휴지가 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제 모든 것이 다로 뒤로 돌아갈 게 생기니 기존의 정책을 좀 강화해야 되겠고 난국에 빠진 걸 돌파하기 위해선 정치인 출신들을 쫙 앞장세워서 이대로 돌파하겠다라는 건 대통령의 어떤 메시지인 것 같은데 문제는요. 국정원장이 있어요. 저는 통일부 장관 이인영 의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얘기가 계속 나왔었죠. 그죠? 근데 왜 국정원장에 박지원 전 의원인가? 박지원 전 의원은 통일부 장관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통일부 장관이라. 그럼 예전처럼 자, 우리가 지금 남북관계가 중요하니까 남북관계 전담하는 통일부 총리 신설할게요. 그래서 통일부 총리로 박지원 전 의원 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장은 좀 얘기 다르다는 거죠. 왜? 국정원장이 남북관계만 합니까? 이게 업무에 다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국정원의 본연의 업무를 생각을 하자. 국가정보, 미국의 CIA 같은 곳이다. 국정원 대북 문제도 있죠. 해외 경제정보도 있죠. 사이버 테러 있죠. 대테러 문제 있죠. 이 수많은 일을 하는 이 국정원장에 정보에 관해서 전문성이 없고 국내 정치에만 했었던 박지원 의원이 과연 맞는 자리인가라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어떤 정부에도 매파와 비류기파가 있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무조건 비류기파 가는 게 맞는 거죠. 국방부 장관 매파가 가야 됩니다. 국정원장은요. 국정원장 결국 어떻게 보면 국방부 장관과 마찬가지로 국방부만큼 완전 매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매파적 성격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보를 다룬 사람이니까. 그런데 박지원 의원은 너무너무 비류기파입니다. 국정원장에 맞는 자리입니까? 저는 그건 한번 우리가 재고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하필 국정원장일까? 차라리 통일부 총리를 신설하고 그 자리에 보내시지. 네, 그렇습니다. 방금 이제 말씀해 주셨을 때 박지원 이제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이 대북 관련해서는 좀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좀 대북 관련은 전문성이 있지만 제 얘기는 국정원이 대북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국정원의 본연의 업무는 정보 업무입니다. 국가를 도전하는 막는 또 국가에 대한 마지막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키는 최후 전선이에요. 최후방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전문성이 맞냐는 거죠. 북한에 관해서는 전문성이 있죠, 박지원 의원이.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박지원 의원이 항상 정보위, 국회 정보위를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이곳에서 그 임명할 때도 정보위를 오래 해가지고 이 전문성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어떻게 보세요? 박지원 전 의원의 이 발탁. 그러니까 물론 상임위 활동을 국회의원이 전문성 쌓는 과정으로 봐야 된다는 시각에는 동의를 합니다만 대외적으로 봤을 때 박지원 의원 하면 생각나는 건 사실 대북 송금 특검이거든요. 전 그거부터 떠올라요. 대북 송금 특검으로 사실 실형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사면 복권을 해서 그 이후로도 또 정치활동을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저는 국내적으로도 또 국정원 내부에서도 이 대북 문제 외에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 김태현 변호사가 설명해줬고요. 관련 주변국들이 봤을 때 박지원 전 의원의 국정원장 내정을 어떤 시그널로 받아들이겠는가.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우리 대한민국이 철저하게 준수하기를 원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 뭐래도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고 이 대북 문제에서의 핵심 플레이어입니다. 그런데 이미 대북 송금 문제로 실형을 받으신 분이 국정원에 간다? 그럼 뭔가 대한민국 정부에서 과거처럼 송금은 아니겠지만 국제사회나 미국의 틀을 자꾸 깨고 독자적으로 자꾸 앞서가려는 건 아닌가. 그러한 상징적인 인물로 박지원 의원을 전 의원을 국정원장에 앉힌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의 시선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인사거든요. 이렇게 되면 정말 2인 3각처럼 우리가 미국과 합을 맞춰서 가도 모자랄 이 판국에서 이 균열이 일어나게 됐을 때 과연 대북 협상에 더 유리할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길을 찾겠다고 했습니다만 유엔의 제재가 엄연히 살아있는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 혼자서 치고 나가서 북한을 만족시킬 수 있는 카드를 주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금강산 관광이니 개성공단이니 그 두 가지가 재개된다고 해서 북한이 과연 만족을 할까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개성공단을 정말 염두에 뒀으면 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겠습니까? 연락사무소 폭파하면서 개성공단 행정지원센터 건물도 못 쓸 지경이 됐습니다. 개성공단 재개를 염두에 두고 그게 정말 원하는 것이었다면 그런 무리수는 안 뒀겠죠. 결국 그들이 원하는 건 제재 해제와 대량의 외환인데 그걸 우리가 줄 수 없는 상황에서 자꾸 파격적인 인사를 기용해봤자 오히려 미국과의 신뢰만 훼손될 뿐 실질적으로 대북 관계는 개선을 못하면서 이 여러 국제사회 공조에 우리가 자꾸 균열을 일으키는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국제사회의 시선으로 봤을 때 좀 문제아 취급을 받을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우려가 강하게 드는 인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씀이 나오다 보니까 너무 이 두 분께서 우려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 김강학 교수님께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려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네. 인사가 나오면 언제든지 이제 강점, 약점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약점 위주로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정원장은 그럼 정보 전문가가 해야 되는 정보 전문가가 이 지구상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원세훈 전 원장 같은 경우도 사실 서울시청에 계셨던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전문성이 따로 없는 것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전문성이 있다. 왜냐하면 비서실장을 했었고 많은 이제 정보위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정보 관련의 어떤 전문성이라 그러면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북한과의 관계에 너무 치중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만 사실 이 박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도 상당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네. 미국과의 어떤 문제도 설득력 있게 할 수 있다. 뭐 그런 장점도 아마 대통령이 내정을 할 때 고려 사항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남북 문제라든가 북핵 문제 같은 것들은 한국과 북한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만 해결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미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부분에서 박지원 내정자가 어느 정도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고 저는 그 능력이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네. 지금 보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이 발탁을 시켰을 때는 그만한 어떤 평가가 있었겠죠. 판단이 있었겠습니다. 또 지금 보면 눈에 띄는 인물이 뭐 외교안보 특보로 들어온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있죠. 이제 대북 예비 특사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혹시 미국 대선을 앞둔 10월쯤에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북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북미 대화를 정치적 도구로 생각하는 미국과는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박소희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네, 북미 협상 핵심 실무자인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10월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북미 대화를 정치적 위기 극복을 위한 도구로만 여기는 미국과는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미 정상회담설이 여론화되는데 아연함을 금할 수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최근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오는 10월 북미 정상회담 추진 가능성을 제기한 데 대해 거절 의사를 명확히 한 겁니다. 최 부상은 또 당사자는 의식하지 않고 섣부르게 중재 의사를 표명하는 사람이 있다며 지난달 북미 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 부상은 미 정부나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원칙적이거나 자극적인 비난은 하지 않아 대미 메시지 수위를 조절한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옵니다.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교안보 국제부에서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네, 북한은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승부수를 띄운 건 이런 북한의 반응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워낙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라는 뜻을 계속 보이고 있으니까요. 그만큼 이제 승부수를 띄웠다는 거는 어떤 배수의 진을 쳤다. 이 수가 최고의 수다. 이런 것 같아요. 거기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컴백을 했습니다. 예비 특사로 정말 북한에 가는 것 아니겠냐. 그러면 대화가 진짜 이루어져서 북미 정상회담 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특보로 기용한 분이 정의용 전 이제 현 실장이죠. 안보실장하고 지금 임종석 전 비서실장인데 두 분 다 사실은 굉장히 영향력이 있고 특히나 정의용 실장 같은 경우 미국 통이죠. 그래서 미국과의 어떤 협력 관계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임종석 전 실장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는 것도 저는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이 미국의 대선의 국면에 있기 때문에 미국도 뭔가 북한이 원하는 그런 양보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로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대화의 과정들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전 최선희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대화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갖춰서 대화를 하자는 걸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오히려 몸값을 올리고 있다. 약간 그렇죠. 이런... 이제 그런 상황이지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이 문제, 대북 문제라든가 이 북핵 문제에서 핵심 인물로 이제 최선희가 부각이 됐고 등장을 이제 부상이 된 사람인데 갑자기 비건이 7일날 온다는 그 얘기 한마디로 이렇게 공식 라인이 얘기를 꺼낸 것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화의 어떤 환경만 조성시켜주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특히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의 과정에서 뭔가 선물을 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제 북한의 문제가 해결적인 차원으로 돌아갈 경우에 이 트럼프의 어떤 재선 선거 과정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거기서 양보안을 얻어낼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계산도 북한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논란이라고 이제 지금 얘기할 수 있지만 대화의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화의 시작이다라고 해주셨는데 한미 일각에서는 10월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10월에 만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이제 이런 가운데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방한을 하는 거 아닙니까? 좀 어떤 얘기들이 관련해서 오갈지도 궁금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지금 미국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대북 문제에서 트럼프 대통령 재선까지 특별한 변수를 안 만드는 겁니다. 만약 북미 대함이 성사된다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반길 수가 없는 게 어정쩡한 스몰 딜러는요, 미국 내 민주당의 집중 포화를 맞게 됩니다. 그렇다고 빅딜을 하자니 그럼 북한이 먼저 완전한 비핵화를 던져줘야 되는데 지금 최선희 부상의 내용도 그렇고 김정은 위원장 지금 행보를 봐도 그렇고 김여정 부부장의 최근까지 이어진 담화를 봐도 그렇고 갑자기 북한이 재선이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사실 현재로서는 미국에서 바이든이 앞서고 있는 이 실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만한 선물 보따리를 안겨줄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에도 만나서 아무런 성과 없이 돌아오게 되면 그동안 두 번의 북미 정상회담의 가치마저도 미국 내에서 훼손되는 그런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건 북한이 만나냐 안 만나냐 문제를 떠나서 미국도 이 시점에서 북한을 만나는 게 크게 이득이 안 될 수 있다. 이런 냉정한 판단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비건 대표의 관심은 본인 스스로도 정상회담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한반도에서 더 이상의 큰 도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를 들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까지는 미국이 용인합니다만 ICBM이나 SLBM 같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북한이 시험하지 않도록 그 위기관리를 하는데 모든 초점을 기울이려 들 것이고 우리가 지나치게 섣부른 기대와 희망을 가지는 게 현실 인식을 흐트러뜨리면서 협상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오히려 건조하고 냉정하게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전격적인 외교 안보 라인 교체와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 하나하나 분석해봤습니다.